2편 바로 시작합니다. 첫 사업의 경험. 아이들을 보면서 더 이상의 방탕한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병철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포부를 전합니다. 그때 이병철의 아버지인 이천우는 결의에 찬 아들을 보고 마침 내 몫으로 300석의 땅을 주려던 참이었다며 쌀 300석분의 토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자금을 확보한 26세의 이병철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고향 인근의 항구인 마산을 떠올렸는데요. 당시 조선 각지에서 생산된 쌀은 도정 과정을 통해 일본으로 보내졌는데 그 과정을 담당하는 도정 공장이 바로 마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에 비해 도정 공장의 규모가 작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눈치챘는데요. 그것을 보고 돈이 되겠다라고 직감한 이병철은 1936년 3월 친구인 정현용, 박정원과 1만원씩 공동 출자하여 협동정미소를 마산에 설립하였습니다. 정미소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일출 자동차 회사도 인수하였는데요. 마땅한 운송수단이 없어 운송비가 비쌌던 마산의 시장 정세를 역이용한 발상이었습니다. 일출 자동차 회사는 트럭 20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자동차 한 대 값은 지금의 비행기 한 대 값과 맞먹을 정도로 귀했으니 아주 대담한 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운수업까지 진행하며 친구들과 정미소를 시작한 이병철의 첫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자 이병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세 번째 사업을 구상하는데요. 바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제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대한민국은 쌀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소장료로 지불해야 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병철이 계산을 해보니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미소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은행 대출을 끼고 땅을 사서 쌀을 수확하여 소장료와 은행이자를 내더라도 생각보다 이익이 남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계획한 이병철은 조선식산은행 마산점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농의 자식답게 무서운 기세로 김해평야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년 만에 200만 평을 가진 대지주가 되어 연간 1만 석의 쌀을 수확하는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고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좋아도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병철이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중일전쟁이 시작되며 정세가 불안해지자 은행에서 모든 대출을 중단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살의 병철은 김해 땅과 자동차 회사를 모두 팔아서 은행 빚을 겨우 갚았고 만석군에서 도로 빈털터리가 되며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전설의 시작.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이병철이었지만 잊지 않으셨죠? 그는 무너지지 않을 금수저입니다. 아버지 이찬우는 병철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3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또다시 내주었습니다. 당시 1만원의 가치는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자면 약 10억이 넘는다고 하니 30억 정도 되는 돈을 선뜻 내준 셈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병철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번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만주까지 돌아보고 오며 사업 구상을 하였는데요. 그러다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중국 시장을 보고 이병철은 첨가물과 건어물로 무역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1938년 3월 1일 이병철은 대구에 내려가 자본금 3만원으로 첨가물과 건어물을 무역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지금의 삼성을 잇게 한 삼성상해입니다. 삼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호암자전에서 살펴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3과 영원히 밤하늘에서 높이 빛나는 별이라는 뜻을 합쳐 삼성으로 지었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크고 많고 강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삼성상해는 대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첨가물과 포항의 건어물을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역업만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정미소 사업 실패로 뼈저리게 깨달았던 이병철은 제분기와 제면기를 설치하여 제조업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쌀과 곡식을 수탈해가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쉽고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병철의 별표 국수는 하루 100박스 이상 판매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대구에 있는 국수 공장 5개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며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좋은 재료로 항상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대접하겠다는 이병철의 마인드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표 국수가 월 매출 2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안정되어 가자 이병철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양조업에 눈독을 들여 1942년 조선양조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이병철의 탁월한
타고난 사업 센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길어지자 경제는 침체되고 줄줄이 모두의 사업이 망해가던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술을 찾기 시작했고 이병철의 양조장은 재고가 없어서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성행했다 합니다. 또한 같은 해 1942년 이병철에게 또 다른 경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7번째 자녀인 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삼성그룹의 2대 회장이 되는 이건희입니다. 애국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병철의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중 1945년 대한민국이 드디어 독립하여 해방됩니다. 특히 이병철이 만든 월계관이라는 청주는 경상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업은 점차 커지고 어엿한 CEO가 된 이병철이었지만 가슴속에 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가의 경제를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해방되고 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병철의 생전 일화들을 보면 이렇게 대의를 위해 본인이 희생하거나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당시 이병철은 대한민국의 노비제도에 엄청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인 만큼 계속해서 잔재가 남아있어 이를 뿌리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이병철의 집이 데리고 있던 노비 30명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이병철의 아버지인 이찬우는 이를 선뜻 받아들였고 스스로 자립하지 못해 계속 노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지 모를 그들을 생각해 이병철은 약간의 돈과 양식 그리고 토지를 나누어주며 이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라며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병철의 행동에 대해 집안 어르신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며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론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 항상 용기 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인재제일주의를 강조하던 이병철 회장의 면모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병철은 무모하지만 강단 있게 지금까지 벌어들인 모든 자금을 베팅하는데요. 삼성상해와 조선양조의 경영은 친구인 이순근에게 맡기고 1947년 5월 본인은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 제일 큰 도시인 서울로 올라옵니다. 삼성물산공사의 시작. 1948년 이병철은 서울에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삼성물산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병철 혼자 설립한 것이 아니라 공동 투자자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중에는 함께 유학을 다녀오고 훗날 효성그룹의 창업주가 된 조홍재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악연 아닌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병철의 자서전에 따르면 본인이 출자금의 75%를 그리고 조홍재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이 25%를 출자했다고 적혀져 있지만 조홍재의 주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조홍재는 자서전을 통해 본인이 1,000만 원을 출자하고 이병철이 7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명시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나중에 지분 문제로 엄청난 갈등이 발생하며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며 어쨌든 삼성물산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사업이 시작한 지 2년 만인 1950년에 무역거래액 1위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무역회사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던 삼성물산공사의 사업에 위기가 닥치는데요.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중일전쟁 때문에 정미소 및 부동산 사업이 망했던 기억이 있는 이병철에게는 또다시 반복된 아픔이었을 텐데요. 한국전쟁은 삼성물산공사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이 금방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에 있었지만 북한군에게 서울이 점령당하자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이병철 회장은 은신처에 숨었지만 언제 누군가의 밀고로 처형당할지 몰라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삼성물산의 재고는 이미 북한에 넘어간 상태였고 무일푼이던 이병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이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던 걸까요? 그에게는 두 가지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병철의 운전기사 위대식은 목숨을 걸고 삼성물산 창고에 가서 병사에게 뇌물을 주어 창고 속 생필품을 빼냅니다. 그리고 암시장에 내다 팔기를 반복하면서 탈출 자금을 마련하는데요. 그리고 그 자금 전부를 이병철에게 넘겨주었기에 이병철은 무사히 차편을 구해 대구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이다라는 이병철의 경영 방침이 빛을 발한 것은 물론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병철은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훗날 삼성이 대기업이 되었을 때에도 위대식을 임원급으로 대했으며 위씨가 먼저 사망하자 이병철은 자신의 가묘 옆에 묘지를 쓰라고까지 말하며 그에 대한 고마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대구로 피신온 이병철은 조선 양조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이병철은 두 번째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병철이 서울로 올라오고부터는 조선 양조장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고 자신이 믿던 사람들에게 맡긴 상태였는데요. 그들은 이병철에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3억 원 가량의 수익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전시 상황에서 사업 운영이 쉽지 않았던 것은 물론 이병철이 그리 신경 쓰지 않는 와중에도 조선 양조장의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큰 돈을 정직하게 비축해 두었고 이병철에게 선뜻 사업 자금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병철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사람을 믿고 맡기는 그의 행동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의 신념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당시 3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이병철은 1951년 임시 수도였던 부산으로 내려가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새롭게 설립합니다. 거기다 삼성물산공사를 운영하던 당시에 홍콩에서 받지 못했던 거래대금 3만 달러를 회수하며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7,5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 때문에 사방에 널린 고철을 수집하여 쇠가 부족했던 일본에 팔고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중국에서 설탕과 비료를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하였는데요. 1년 만에 이병철은 60억 원이라는 높은 매출을 올리며 단숨에 재기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이때 단순히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행위만으로는 진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악성 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있었고 돈의 가치가 들쭉날쭉하던 상황이었기에 정말 탄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수입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수출하는 제조업의 가치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던 1953년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을 맺으며 일단락되었고 이병철은 CJ그룹의 전신이 되는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차례로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룹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최초의 재벌, 최초의 대기업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된 삼성그룹의 시작입니다.